자, 우리가 이제 평가 전문성 신장 첫 번째 우리 이제 문항 제작부터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문항 제작은 크게 이제 선택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택형에는 진의형, 선다형, 연결형, 배열형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에도 제가 그 문항 제작하는 거를 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그 평가 전문성 신장 세 번째 차별 기능 문항 추출이 있는데 차별 기능 문항 추출을 내용으로 해서 한번 진형 문항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문항을 한번 평가 원리에 따라서 한번 평가해 봐라. 이렇게. 아니면 뭐 수준 설정 관련해서 단답형 문항을 만들어 봐라. 논술형 문항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제 제작 원리에 따라 한번 평가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문항 제작하는 거를 실제로 기말고사에 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평가 점성 신청 두 번째가 문항 분석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고정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이건 이제 자주 내는 시험 문제가 고정 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의 장단점을 뭐 비교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고정검사 이론에 기반해서는 우리 반 20명이 있는데 10명이 정답 맞췄는데 이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냐? 그럼 20분의 10에서 2분의 1 이렇게 뭐 0.5 이렇게 쓰는 거를 내기도 하고 문항 반응 이론은 이제 ICC 곡선을 보여주면서 어, 난이도 난이도와 변별도가 각각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평가 전문성 신장 세 번째 차별 기능 문항 추출 능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집단 보통 우리나라는 성별이라고 했고 미국은 인종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응답률이 다른 문항을 우리가 차별 기능 문항이라고 부르는데 디프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추출하는 방법 그것도 이제 고정 검사 이론에 기반한 방법, 문항 반응 이론에 기반한 방법 해가지고 아까 문항 제작에 더 이제 혼합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별도로 차별기능 문항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기술해 봐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준 설정도 이제 고정 검사 이론에 기반해서 엔고프 방법, 문항 반응 이론에 기반해서는 북마크 메서드 방법, 뭐 북마크 메서드 방법의 특징을 써봐라, 뭐 장단점을 써봐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컴퓨터화 검사, 평가 점성 신장 다섯 번째가 요 컴퓨터화 검사고, 우리 교재로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이 컴퓨터화 검사.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의 뭐 장단점이라든지 수행평가의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23장까지 기말고사로 써 있었는데, 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다고 그래서 23장은 빼고 22장까지 수행평가까지 수행 범위로 과장부터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이것도 나올 텐데, 혹시 좀 이따 늦게 오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어떤 문항들이 나오는지 20문항 정도 나오고요. 1번부터 이제 진형, 2번은 연결형, 3번은 선다형, 한 10번까지 선다형, 11번부터 이제 단답형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논술형으로 끝나 계시면 보통은 뭐 한 30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어, 시간인데 뭐 2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이 한 반에 한 두세 명, 많은 5명까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컴퓨터 검사. 자, 컴퓨터 검사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 계획을 1년 동안 세워서 학기별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올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지필 검사의 반대말로 수행 평가를 많이 예를 들고 이제 지필 평가는 뭐 40% 수행 평가 60% 이렇게 평가 계획을 세우는데 저에게 이제 지필 평가의 반대말은 컴퓨터화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퍼 펜슬을 이용해서 시험 보는 거를 뭐를 이용한다?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거죠. 컴퓨터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노트북을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좀 더 확장해서 디지털 디바이스인 뭐 패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모바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키보드와 화면과 뭐 마우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를 컴퓨터화 검사, 영어로는 이제 컴퓨터라이즈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세대 구분이 네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제 가장 기본적 1세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컴퓨터 이용 검사라고 나와 있죠. 컴퓨터 이용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 전문성 신장 다섯 번째로 했을 때는 물론 1세대를 한번 우리 교실 검사, 초등학교 교실 검사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논의도 있지만 2세대 컴퓨터화 능력 적응 검사, 흔히 이제 캣 컴퓨터라이즈드 어답티브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고양이 캣이라고 부르는 요거를 한번 우리 확대해서 적용해 보자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저 캣인데, 캣을 하려면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세 가지를 좀 이따 다루긴 할 텐데, 일단 이제 아이템 뱅크에서 문제 은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IRT 문항 반응 이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검사 알고리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컴퓨터 검사란 뭐냐? 세대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3세대, 4세대는 뭐냐? 3세대는 Continuous Measurement에서 CM이라고 부르고 4세대는 이제 지적 측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특히 우리 1세대인 컴퓨터 이용 검사 장단점이 뭔지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내는 문제도 하는데 장단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 자주 내는 문제는 알고리즘 중에 이제 시작 기준을 뭐로 할 거냐, 진행 기준, 특히 종료 기준 중에 이제 우리 추정 오차를 종료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자주 내는 문제이긴 한데. 자, 일단 이제 컴퓨터라이즈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검사를 우리가 의미하고, 그 중에 1세대인 컴퓨터 이용 검사는 화면과 키보드를 사용해서 실시하는 검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 13년 차인데, 뭐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 검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말로만 했어요.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이제 저는 뭐 지금도 다음 주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제 지필 검사로, 그렇지만 우리 기말고사는 지필 검사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19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2020년에 원격 교육이 전면 시행이 되면서 저도 이제 학부 수업을 원격 수업을 하면서 평상시에 코로나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는 건데 기말고사 보는 날만 코로나가 퍼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보장은 없죠. 안 퍼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한번 컴퓨터화 검사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우리 뭐 구글, 네이버 폼처럼 설문조사 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문제를 띄워놓고 물론 이제 우리 구글 클래스룸 이런 것처럼 아이디 혹은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여러분 접속을 하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저희 대시보드에는 누가 접속했고 누가 몇 번을 풀고 있고 누가 실시간 맞았고 틀렸는지가 다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유료 계정을 사용했는데 이제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유료 계정을 써서 한 2년 정도 1세대 컴퓨터 이용 검사를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그 3다형 문제는 이렇게 자동 채점이 되는 소크라티브를 이용했는데
서술형 문제는 우리 이제 전통적인 방법인 LMS에 서술형 문제를 올려놓고 뭐 1시간 뒤까지 만약에 11시, 뭐 3시 시작했으면 4시까지 답안을 LMS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이용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한 학생이 교수님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제가 접속하려면 30분 정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30분 정도 딜레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만 30분 딜레이 할 수가 없죠. 그냥 문화 유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학생이 다 30분 딜레이 돼서 시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행히 그래도 30분 뒤에는 그 학생이 접속이 돼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30분 뒤에도 접속이 안 된다. 뭐 그런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갑자기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혹은 갑자기 하고 있는데 이게 서버가 끊겼다. 이런 이제 제가 교육학을 학부부터 이제 박사까지 다 교육학을 했는데 교육학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서버 문제, 서버의 접속 문제 이런 게 이 컴퓨터 검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당연히 인터넷은 접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죠. 갑자기 이제 뭐 KT가 갑자기 뭐 안 된대, SKT 갑자기 안 된다든지 특히 뭐 최근에 쿠팡도 그렇지만 해킹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혹은 뭐 보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항상 그렇지만 이제 기존 어떤 검사, 지필 검사의 단점들은 많이 극복을 했는데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는. 그러나 이제 이것도 코로나19 전까지는 초등학교 교실 검사에서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힘들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DT,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13년도 우리 학교 오자마자 했었는데, 그때도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DT를,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한 학교에서 쓰려면 적어도 500명, 600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100명이 동시 접속하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라우터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다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었어. 예산이 2, 3조면 그거랑 이제 패드 또 학생 1인당 1패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만 이제 70%, 2, 3조의 70%가 라우터, 인터넷 연결, 이런 이제 패드 가격. 그래서 이거 결국은 특정 대기업만 돈 버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힘들겠다 싶긴 했는데 코로나19가 되면서 1년 만에 10년 동안에 정체됐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1년 만에 그 라우터가 쫙 깔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1인 1디버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아이들이 다 패드를 갖게 되면서 특히 원격 교육화에서는 당연히 이제 평가도 단원 평가도 패드상에 컴퓨터상으로 보는. 그래서 1세대가 어떻게 참 코로나 덕분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덕분에 저도 그렇고, 일선, 초등, 중등에서 교실 검사가 이제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표준화 검사, 수능, 내일이 수능 성적표 발표 날인데, 수능이 이제 컴퓨터 이용 검사로 될 거냐. 여러분들 임용 1차, 임용 2차가 컴퓨터 이용 검사로 될 거냐. 우리 수능 다음으로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이제 종영되긴 했지만 요즘 핫했던 드라마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였는데 거기도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것,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교사분 중에도 겸직은 안 되긴 하지만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그 공인중개사도 아직도 이제 이렇게 지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 검사로 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니트 들어봤어요? 국가영어능력시험이라고 하는 니트를 IBT,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로 보려고 그걸 이제 잘 정착이 되면 수능의 영어만 떼가지고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니트로 하려고 했다가 아까 얘기한 이제 10만 명이
동시 접속했는데 모의 시험 볼 때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항상 문제 해결이 이런 식인데 그냥 접었어요. 그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십몇 년째 수능에서의 어떤 IBT는 지금 논의만 하고 있지 진척 사항이 없는데 표준화 검사 중에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는 검사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예요. 흔히 이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따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봤던 시험인데 요즘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보는데 그 시험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 평가원에서 주로 카이스트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표준화 검사도 교실 검사도 일단 1세대는 우리가 이제 진입했다. 물론 이제 단원 평가는 아직 1세대 DT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AI 떼고 그냥 DT 디지털 교과서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여부 결정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는 좀 이따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대 구분 먼저 보시면 세대 구분은 89년에 요 세대 구분이 나왔는데 일단 이제 지금 얘기한 1세대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는 표현이고 2세대가 우리 고양이 캣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세대하고 이제 지필 검사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냥 똑같은 시험 문제를 PDF로 전환해가지고 보는 거야. 시험 시간도 동일하고 문항 순서도 동일하고 문항도 동일해. 근데 캣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봤던 캣은 GR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국 대학원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원에 이제 유학 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우리 학부 들어갈 때 수능 SAT, ACT 보는 것처럼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GR이라는 시험이에요. 물론 이제 경영대학원은 GMAT, 뭐 의대는 이제 미트, 치대는 디트, 로스쿨은 엘셋 해가지고 간호대학원도 따로 있고 같은 전문대학원마다 시험들이 다 있지만 이제 GRE는 일반 대학원, 교육학에 속한 일반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GRE 시험인데 이 GRE 시험이 요 캣 방식으로 운영이 됐어. 제가 2005년도에 이제 GRE를 봤었는데 그때 저캣 방식의 GRE를 봤어요. 저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처음에 1번부터 5번은 중간 난이도 문제를 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능력을 IRT 베이스로 추정한 다음에 다 맞추면 6번을 어려운 문제, 반만 맞추면 6번을 중간 난, 다 틀리면 6번을 쉬운 문제. 이렇게 문항이 6번부터 달라져. 내가 능력에 따라서 뭐 제가 어떻게 세 번만 구분했지만 더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7번도 또 달라지는 거죠. 맞추면 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GRE 7번 봤어요. 유학 가기 위해서. GRE 7번 보고 참 눈물겹게 유학 준비를 했는데, 아,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점점점 문제가 쉬워진다. 저는 이제 지필 검사도 보고, 2002년부터 해가지고 지필 검사도 보고, 2005년에 이제 캣 방식도 봤는데, 캣도 3번,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보지 않고,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징벌적으로 니네는 캡 방식으로 적용했더니 뭐 문항 유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지필 검사를 봤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점점 어렵게 느껴지면 내가 이제 이번 시험은 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점점점 쉬워져.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 망쳤구나 생각하면 돼. 그게 이제 캡 방식이야. 그리고 이제 저 캣을 보면 시험이 끝나면 한 1, 2분, 뭐 길게는 3, 4분 기다리면 점수가 떠요. 점수가 뜨고 이 점수를 어느 대학원에 보낼래 해서 대학원 리스트가 떠.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대학원의 점수가 보내져요. 내가 따로 그 대학의 점수를 내가 알릴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볼 거면 너 언제 시험 다시 볼 거니 하고 시험 일정을 물어봐. 그러면 이제 등록하고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이제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는 시험 장소에서 토프는 그렇게 보고 일본 가서 오사카의 시험 장소에 가서 봤는데
어, 그게 이제 캣 방식이고요. 아직 국내에 국가 수준 어떤 검사, 표준화 검사에서 캣을 적용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캣과 좀 비슷한 시험이 뭐냐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멀티 스테이지 테스트라고 MST라고 여기에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토익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것 중에 세종 학당에서 만든 한국어 능력 시험이 SKA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지금 이제 MST를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는 컴퓨터 검사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세대, 다시 한번 돌아와서 1세대를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지필 검사와 동일해. 다른 점이 있다는 건 컴퓨터의 화면과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본다는 거고, 그럼 왜 굳이 지필 검사로 보지 않고 1세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보느냐?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채점. 소요되는 이제 리포팅 아까 점수가 그냥 대학원에 보내진다고 그랬죠. 우리 소크라티브도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다 입력해 놓으면 시험에 끝나면 여러분들 개인 이메일로 어떤 문제가 맞았고 어떤 문제가 틀렸고 총점 얼마인지가 그냥 이메일로 쫙 가요. 굳이 제가 리포팅을 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스코링 앤 리포팅이 이제 되게 쉬워진다. 그럼 이제 시간과 돈이 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 선다형, 우리 선택형 중에 진이형, 선다형, 연결형, 배열형은 자동 채점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형, 그러니까 우리 서답형 중에 단답형, 괄호형, 완성형은 제가 이제 소크라티브 이용해서 괄호형, 완성형, 단답형도 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기말고사를 자주 내는 고정검사 이론에 따라 20명 중에 10명이 답을 맞췄다. 이 문항의 난이도는 얼마겠느냐? 제가 예상하는 답은 2분의 1 아니면 0.5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썼냐면 이 문항의 난이도는 2분의 1입니다. 이 문항의 난이도는 0.5입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난이도 문항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퍼펙트하게 답을 쓴 건데, 저는 그렇게 답을 쓸 거라 예상을 못하고, 정답으로 그냥 2분의 1과 0.5만 입력해놨어. 그랬더니 그렇게 쓰는 사람을 다 오답 처리한 거야, 컴퓨터가 자동 채점하면서. 결국은, 혹시 또 이런 학생이 또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 전수, 결국 수동 채점했어. 시간이 더 걸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만약에 우리나라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뭐 남한, 한국, 대한민국,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코리아, 한글로 코리아라고 써. 코리아라고 쓴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철자가 틀려. 철자가 틀린 거 무조건 빵점 줄 거야? 결국은 이제 수동 채점하게 되더라고, 단답형이. 자동 채점이 한계가 있어. 특히 이제 맞춤법, 특히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틀려도 오답 처리해요. 되게 황당해. 대한, 띄고 민국을 쓰면 오답 처리해. 영어, 대소문자. 틀려도 오답 처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쓰면은 거기까지도 자동 채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좀 그 문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필 검사 좋은 문항에 여러분 조건 13개가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문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문항. 특히 이제 지금 수능이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30년이 넘어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문항을 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우리 임용은 이제 교육과정이라도 개정이 되니까 그나마 좀 이제 뭔가 바뀌는 게 있긴 하겠지만 수능에서 뭐 중요한 내용이 뭐 크게 바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 형식을 새롭게 내야 되는데 특히 영어나 한국어는 말하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능에 말하기 시험이 없어.
여러분들 영어, 수능 영어에 말하기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았을 거야. 영어 1등을 받았는데 외국인이, 우리 학교에 외국인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오면 자신 있게 학교 투어를 시켜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음향 녹음한다든지 듣고 뭐 따라 쓴다든지 말한다든지 이런 받아쓰기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필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 검사에서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 한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평가는 학습을 위한, 발달을 위한, 성장을 위한 평가인데 아이들은 언제 좌절하고 무기력을 느끼느냐? 내 능력 수준에 밖에 있는 문제를 풀 때, 특히 저성취 아이들은 본인 능력보다 낮은 난이도 문제를 풀어야지 성공의 경험이 쌓이고 효능감이 증가되면서 학습을 포기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 시험은 저성취 아이들에게 우리 캣도 마찬가지죠. 중간 난이도 문제를 주면은 얘네는 중간 난이도 문제도 어려워. 1번부터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좌절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력에 빠져서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IRT에서 계속 강조했던 능력에 맞는, 개별 피험자의 능력에 맞는 문항을 제시하고, 특히 저성치 아이에게는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문항, 반대로 고성치는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을 줘야지, 쉬운 문항을 주면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이 이거 재미없어. 아, 나 이런 문제 푸는 거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 아는데 실수해서 틀려요. 그러니까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실수를 측정하는 시험이 돼. 얘가 여기서 실수했나.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저 학부모지만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 어떤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보다도 야, 실수하지 마. 이런 얘기, 실수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거 익숙해지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 자꾸 그걸 이제 실패라고 받아들여서 아,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실패하고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못 들으니까 새로운 일에는 도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지금 어떤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험제 능력에 맞는 혹은 이제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고성차에게 조금 도전적인 문제를 그래서 한 문제 좀 그러니까 똑같이 40분을 보더라도 고성차 아이들은 한 문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40분을 써야 되는 거고 저성차 아이들은 좀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내 수준보다 낮은 문제를 풀면 40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의미 없는 40분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요 캣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얘기된 지는 벌써 71년도에 얘기되고 미국에서 상용화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가 없다. 우리 IRT가 핵심인데 IRT 전문가 국내에 없었죠. 80년대만 해도. 그런데 이제 90년대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카이스가 캐디에서 분리된 게 98년으로 2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IRT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푼 다음에 6번을 가려면 일단 여기서 빨리 능력 추정을 해가지고 거의 실시간 분석이 끝나서 다음 문제 뭐 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실시간 계산이 안 됐던 거고 이렇게 막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더니 막 서버가 다운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피험제 능력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검사가 가능하다. 자, 3세대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워치나 밴드를 착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혈압과 맥박,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거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변하는 주가나 환율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교육의 어떤 성취도도 연속 측정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continuous measure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수학 성취도, 수리력, 문해력, 문장력이 매일매일 측정한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론 이제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뭐 항상 우리 교육이 그렇지만, 고성취 애들은 항상 잘하고, 저성취 애들은 항상 못하고,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 올라가고, 안 하면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이게 실시간 연속 측정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잘하는 애들은 뭐 10번 보나 100번 보나 뭐 점수가 잘 나오고, 못하는 애들은 뭐 100번 봐도 점수가 맨날 안 나오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는 중간 정도 성취 있는 아이들이 어떤 변화 과정. 그러니까 생기부에 우리 쓸 때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생기부에 우리 변화 과정을 자꾸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변화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변화 과정이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변화 과정을 뭘 써? 항상 열심히 수업 들었다. 이렇게 써?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듣지 않았다. 오늘도 딴짓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맨날 키로 생각해. 1년에 5cm씩 크고 10cm씩 크고 그러면 하루에는 뭐 0.1cm씩 크고 주가가 이제 우리가 4천 포인트를 넘었는데 매일매일 뭐 1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성취도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성취도는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인지 영역은 그나마 좀, 특히 수학 성취도, 수리력은 좀 변화가 있지. 정의력, 정의적 영역. 아이들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여러분들을 어제는 내향적이었다, 오늘은 외향적이었다가 그 다음날은 중간 막 이렇게 바뀌어요. 어린애들도 우리 3살 버릇 어른간다고 보통 어릴 때 기질이 끝까지 가요. 정의적 영역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분야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지 않지. 그냥 그건 기분이지, 기분. 또 사람의 기질과 정서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티뉴어스 메저먼트가 정말 필요하냐? 물론 이제 저학년일 때, 오히려 저학년보다는 영아일 때는 그래, 영아. 막 태어나가지고, 오늘 태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100일, 혹은 돌, 혹은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한 3살, 이때까지는 컨티뉴어스 메저먼트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얘가 정말 그렇게 변화무쌍할 거냐. 물론 이제 영재라든지 특수교육, 난동, 난산, 경계성 지능 이렇게 이제 특별한 우리가 교육적인 필요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참조 평가 자체가 상당히 아이디어란 얘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리전트 메저.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AGI, 이 일반 인공지능, 인공 일반지능 이런 이제 세대랑 맞물려 있는 건데 우리 측정에서는 이거를 인지진단 모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임용 2차를 준비하면서 내가 현재 수준이 얼마지? 현재 수준이 20점이야. 25점 맞으려면 나머지 5점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그런 그 부족한 부분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우리 암도 요즘은 항암 치료를 이제 표적 항암이라고 해서 딱 암이 걸린 부분만 표적으로 하고 한 발 더 나가서는 이제 면역 속도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대항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나의 부족한 인지 구조가 뭔지 어떤 부분이 이제 개념의 오류라든지 어떤 수학에서도 오개념이라든지 계산 실수가 어떤 부분이 일어나는지를 교정해 주는 거. 그러면 진짜 이게 시간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하루에 원 포인트 레슨 딱 그 부분만 점수를 올리면 뭐 열을 20일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 모르고 맨날 복습만 해. 남들보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 제자리지. 제자리. 복습만 하는 거. 그게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딱 이렇게 인지 구조를 이것도 환상인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인지 구조가 딱딱 세분화돼 있고 인지 진단을 하면은 그게 딱 등장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했어. 아까 이제 컨티뉴어스 메저먼트처럼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단을 할 때 인지 요소를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되는데, 인지 요소를 명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가장 쉬운 분야가 사칙 연산. 얘 지금 더하기가 안 되네. 더하기도 두 자릿수 더하기가 안 되네. 뺄셈 중에 세 자리 뺄셈. 이거는 가능한데, 다른 뭐 국어나 사회에서 국어 같은 경우 이 글의 지문의 주제는 했을 때 얘가 어떤 파트가 안 돼가지고 주제를 못 찾는지가 인지구조, 인지 요소를 우리가 명명할 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위계적이고 이렇게 좀 체계적인 지식이 있는 수학이나 과학에서는 이게 잘 통용되는 모델인데 그렇지 않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위계가 확실치 않는 국어 사회부터 해가지고 특히 예체능 과목은 더 그렇죠. 어떠한 뭐 이게 위계적인 어떤 발달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지금 둘째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발달할 것 같죠. 1 다음에 2. 근데 우리 애도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맞추는데 쉬운 문제는 틀려.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쉬운 문제 자꾸 틀리고 어려운 문제는 맞춰. 이상한데? 어려운 거는 왜 맞추고 쉬운 건 틀리지? 생각처럼 우리 어떤 인지 발달이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적으로만 그쪽으로 발달. 아주 기본적인 게 발달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정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8까지 왔으면 1부터 8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8, 9는 되는데 3, 4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려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해서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의 요즘 화두는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여러분 테슬라 매장 가본 적이 있어요? 테슬라 매장에 가보면 옵티머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전시가 돼 있어요. 테슬라의 요즘 가장 큰 우주선 이것도 이제 거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2만 불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하겠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하겠지만 1년에 10억 대까지도 양산하겠다. 1년에 10억 대면 10년이면 100억. 전 세계 인구는 2050년에 90억이 되는데 1인 1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제 10년 안에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이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카이스트의 휴보를 만들었던 거기를 인수했고요.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가지고 현재 그 현대차 공장을 어, 로봇계가 건설하고 있고 울산하고 알라바마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도입하겠다. 중국의 최근에 경찰, 그 교통 경찰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호텔에 청소하는 사람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교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보조 교사로 쓰이겠지만 우리가 1인 1 시대가 된다고 하면 한 반에 20명이 있으면 이제 로봇도 20대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1대1로 과외하듯이 연속으로 측정을 하면서 물어보면은 얘가 이제 영어도 뭐 웬만한 언어는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언어, 그다음에 수학도 웬만한 수학은 다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전문가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89년에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실현되는 시대가 됐어. 89년도에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거야 하고 예측했던 건데 이미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 쓰는 보고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초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1세대 다시 돌아가서 1세대 컴퓨터 이용 검사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우리가 검사하면 연관어가 뭐냐면 불안이야. 여러분들한테 기말보고서 쓰라면 이제 많이 쓰는 토픽 중에 하나가 검사 불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마 교과, 여기도 수학과가 있나? 수학과가 있네. 교과에서 그런 과제를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불안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흔히 이제 검사하면 불안이 연관어인데 이렇게 컴퓨터 이용 검사를 하면은 검사 흥미를. 근데 코로나19 때 유행했던 이제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 있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메타버스에 구현을 해가지고 더하기 문제를 구현해서 그걸 초등학생에게 이제 해보라 했더니 애들이 그게 이제 더하기 연산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선생님한테 게임 더하기 해주세요. 저 오늘도 빨리 게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검사 그러면 애들이 막 싫어했는데 연산 문제 풀기 싫어했는데 막 들어가서 막 게임 하고 싶다고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게 여러분 수학과니까 알래나? 토도 수학 들어봤어요? 토도 수학? 똑똑 수학 탐험대 들어봤어요? 똑똑? 똑똑 수학 탐험대가 토도 수학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토도 수학, 토도 영어가 있는데 토도 수학은 어, 토도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에 다녔던 이게 디자이너 출신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했던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스탠포드 막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갔는데 애를 출산했는데 애가 자폐아가 나와서 얘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남편 보고 프로그래밍 짜라 그러고 자기는 디자인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토도 영어, 토도 수학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핫한 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기업으로 커가게 됐고, 뭐 아프리카에도 막 수출도 하고 상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똑똑 수학 탐험대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마치 게임인데 애들은 그걸 게임으로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게 학습인데. 그래서 애들이 막 거기에 빠져들면서 실제로 그 저학년 때 이제 영어와 수학 연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 같은 흥미를 유발해서 아이들이 검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컴퓨터의 모의 실험, 수행평가에 용이하고 특히 뭐 앱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히 우리 이제 자폐아도 얘기했지만 자폐아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발달 장애인은 이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로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지필 검사는 만약에 청각 장애인이다 그러면 교사가 옆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컴퓨터 검사는 읽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제 다문화 아이들, 여러분들 수업 시간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다문화 아이들. 어제 갑자기 베트남에서 왔는데 오늘 수리력 테스트 봐야 돼. 근데 얘는 한글을 아직 몰라. 베트남어로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필 검사는 힘든데 이 컴퓨터 이용 검사는 요즘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베트남어로 답을 써도 다시 번역하면 내가 채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어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이 지필에서는 힘든데 이 컴퓨터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가미가 되긴 하겠지만 이 컴퓨터 이용 검사는 가능하다. 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평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피해자 문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저장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 시험지 훔치는. 근데 이거는 이게 훔치기 힘들다고 말하기 힘든 게 요즘 해킹이 쿠팡도 그렇고 해킹이 워낙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또 다른 문제죠. 원래는 이제 검사 보안과 이게 이제 프린트아웃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해킹되면 이제 끝나버리죠. 특히 이제 문제은행이 해킹되면 사건이 커져요. 해킹된 거를 모르고 합격을 하면 이제 더 커지지. 웬만하면 숨기기 자기가 해킹한 거를. 몇 년 지나고 알려봤자 이미 합격한 상태이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단 보안, 이런 요소도 효과적이다. 네,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